안녕하십니까. 수표법 어음 권리의 발생, 어음상 권리의 발생, 에서 어음 발행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전 시간에서는 어음의 그 절대적 기재사항, 즉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유익적 기재사항, 그리고 무익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유해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음 발행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어음법 제1조와 환음에 관한 절대적 기재사항 1조와 어음법 75조 약속음에 관한 절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수표법 제1조에 있는 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에 그 살펴보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익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20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 유익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 20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 환어음하고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지급지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지 기재가 없는 경우, 즉 어음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 흠결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음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음을 대부분의 경우에 유통증권성이다 보니까 융통성에 대해서 번번이 이게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유통성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경우는 구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급지가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지급지가 없는 경우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때 유익적 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 이게 어음에 있어서 지급지처럼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자, 지급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흥결된다고 했을 때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이 지급지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재함으로써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상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음에 기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효력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러한 상법에 여러 군데 상법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정들을 이 어음에 담아내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효력이 있게 만드는 거, 이것을 유익적, 즉 기재하면 효력이 있어지는 그러한 것을 유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행의 명칭에 부기한지, 그 다음에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 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담당자 또는 지급 장소를 기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람 출급 또는 일람 정기 출급 환음에 있어서의 이자 문헌, 이율 또는 이자의 기산일의 기재, 이런 것들이 있고, 확정일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출급어음에 있어서 이자 기재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람 출급은 한 번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자마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람 정기 출급어음이라는 것은 한 번 보여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한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기가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확정일은 이미 정해져 있죠. 날짜가. 만기일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도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일 또는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어음은 이미 날짜가 만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이미 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음 금액을 정했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자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해봤자 이것은 기재 안 한 것과 똑같이 보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 일람 출급이라든가 일람 정기 후 출급 같은 경우는 이자문헌 이런 것이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의 인수무담보. 자, 발행인이 만약에 인수를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발행인의 배서금지 문헌. 발행인이 쭉 배서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약속음 이렇게 환음이 있을 때 발행인이 이것을 수친한테 주면서 배서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B, C, D 이렇게 계속 유통될 수가 없고 만기까지 B가 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하게 되면 이거를 쭉 배서금지문을 기재해버리게 되면 배서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적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 제시의 명령 또는 금지문헌, 그 다음에 인수 제시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
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 일정 기일 전에 지급 제시 문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1번, 2번, 3번. 이거는 전부 약속오면은 없죠. 인수라든가, 그 다음에 인수제시. 왜냐하면 약속음은 인수라는 말이 없죠. 자, 인수가 필요한 것은 환음의 경우에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인하고 수취인하고 지급인이 있을 때 이 지급인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약속받는 거예요. 그게 인수라고 했죠. 수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지급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음은 없죠. 당사자 간에만 내가 만기에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속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속음에는 인수 존재가 존재하지 않냐므로 인수와 관련된 유익적 기사항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문헌에서 4번. 자, 수표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이자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표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수와 관련된 제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 제시 기간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에서 이거는 수표 제시 기간은 10일로 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뭐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표 같은 경우는 이 지급 제시 기간이 10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유익적 기재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자 중과할 세력의 지정, 이건 이제 중과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당사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과에 관한 법인데, 그러면 수표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서로 다를 경우, 자 여기는 발행지는 한국, 지급지는 미국인 경우에 세력이라는 것은 달력이죠, 만세력. 그러면 달력이 다를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어느 나라의 그 중급할 세력을 달력을 지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외국통화 환산율 지정, 외국통화 현실 지급 문헌,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헌, 여금 발행 금지 문헌, 예비 지급인의 지정, 복본 기재 기재, 복본 불발행 문헌, 수취인의 기재, 횡선의 표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부하실 때 보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보시든지 다음에 공부하실 때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적 기재사항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유익적 기재사항 이하 부분은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 4번과 5번을 보게 되면, 자 4번과 5번을 보게 되면 약속음에는 복본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속음에는 이 복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익이라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기재 하나 안 하나, 기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재해도 기재 안 한 것과 동일한 걸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문헌. 자, 환음 수표는 무슨 증권이라고 그랬죠? 위탁증권이라고 그랬죠. 지급인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위탁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급 약속 증권처럼 지급 약속을 해버렸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음 수표의 경우는 이것은 지급 위탁, 당연한 지급 위탁 증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급 위탁 문헌을 기재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일람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에는 이율의 기자가 없는 경우에 이자의 약정, 이런 거는 뭐 마찬가지로 무익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에서 이자 약정 문헌, 이런 건 아까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에서는 이자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자가 기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자 기재 하나마나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발행인의 지급 무담보 문헌, 이거는 기재 안 하는 걸 본다. 자, 발행인이 최종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자기는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보겠다. 기재 하나마나 당연히 지급인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문헌,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를 할 때 당연히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다라는 건데, 어법적 방법인 배서와 교부에 의해서 넘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시를 못 하겠다, 아니 이건 어느 정도의 이제 효력이 있지만 만약에 지시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이건 당연한 거를 규정한 것이죠.
규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어음 수표는 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시증권이기 때문에 그걸 지시할 수 있다고 말을 써봤자 입만 아프다. 속칭 입만 아프다. 즉 하나만 한 소리 한 거다. 그거죠. 그래서 지시문헌도 무익적 기재사항이고 상환문헌. 상환문헌도 마찬가지죠. 어음과 수표를 상환하지 않고 바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음으로써 두 번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 증권성에 의해서 상환을 받고, 즉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수표를 주고받을 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 은행원이 수표를 안 받고 현금으로 줍니까? 그럼 여러분이 또 다시 그 수표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상환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재 하나하나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그다음 파해문헌, 일람 출급이 만기 표시, 인수문헌, 여러 가지 이런 문들은 전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자, 이런 것은 이 법 규정에 있는 거지만 무익적 기재사항 중에 다음 부분은 법 규정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가문헌, 자금문헌, 통지문헌, 제시문헌, 위약금문헌, 담보부, 어음계서 특약, 관할번호, 합의, 지연 손해금의 약정, 번호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약속어음에 있어서의 자금문헌을 보십시다. 약속어음은 자금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자금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발행인과 지급인 간의 관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환어음을 예를 들면, 발행인이 있고, 자, 어음을 발행하면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수취인한테 주죠? 자,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지급인한테 지급을 해주시오라고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자금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즉 지급인이 이 수취인한테, 즉 어음 소지인한테 어음금을 지급하게 하는 데는 당사자 간에 무슨 자금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약속어음은 지급인이 없죠. 그래서 아예 이런 자금관계란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관한 문헌을 기재할 수 없는 거고요. 이번에는 유해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재 안 해도 되는데 기재를 해가지고 오히려 탈이 나는 거. 기재함으로써 오히려 어음이 어음이 무효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것을 유해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규정 있는 사항은 뭐냐면 어음법이 정한 이외의 만기를 기재했다든지 분할 출급의 만기를 기재했다든지 이런 것은 어음 자체가 무효로 돼 버립니다. 자, 어음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외에 다른 만기를 정하게 되면 어음 자체가 무효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각 지급인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만기를 정하는 경우, 예컨대 지급인이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만기를 따로따로 정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자체가 어음 자체가 무효로 된다. 수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적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법에 규정이 없지만은 이제 해석상 당연하게 어음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어음을 무효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이것을 유해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음 채권의 효력을 원인 채권의 성립이나 효력에 의존하도록 하는 기재. 자,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면서 조건을 달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조건부 어음 발행은 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채권이 무효가 되면 어음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음 지급 방법을 한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기재, 그 다음에 조건부 지급 위탁의 문구, 반대 급여 문구 등 이런 경우는 전부 어음의 유해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속 어음 발행인의 경우는 지급 무담보 문헌의 기재, 요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환어음에 있어서 발행인하고 지급인. 자, 환어음 이 상태에서는 주채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주채무자입니까?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아니고 뭐와 같다 그랬죠? 최종 소구 의무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수취인 설명을 저번 시간에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F 갔을 때 F가 지급인한테 달라고 했을 때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계속 거꾸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소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발행인한테 가게 되는데 발행인은 최종 소구 의무자의 지위에 있다.
지급인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다? 지급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그러면 최종 주체문자에 대해서 주체문자가 없죠. 그래서 환어음에 있어서 주체문자는 어떤 경우냐면 지급인이 이거를 자기가 주체물 지겠다라고 했을 때 인수의 부담을 의사표시했을 때, 즉 지급인이 인수인으로 됐을 때 이 인수인이 주체무자가 되는 것이지 지급인은 주체무자가 아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약속의무의 경우는 발행인이 내가 당신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수취인, 지급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주체무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의무에서 변제가 되지 않으면 발행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서는 인수인, 지급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약속의무에서는 지급인이었기 때문에 발행인이 주채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자기는 주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 즉 그 말은 내가 지급을 하지 않겠다. 지급 무담보 이 문헌을 기재한 경우는 그것은 유해적 기재상으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시범에서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번에 단명어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그 다음에 지급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A, B, C 각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가 전부 한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발행인도 발행인도 나승성, 수취인도 나승성. 그러니까 제가 제 앞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제가 받는 겁니다. 제가 어음을 발행해서 환음을 발행해서 제가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인도 나승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급하겠다. 이렇게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자, 세 당사자가 전부 한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헛단자 이름명자에서 혼자서 모든 어음 당사자가 되는 거. 이것을 단명어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즉 수취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환음 발행인은 자신을 지급인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급인으로 C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급인이 제3자인 경우는 가능한 거죠. 약속어음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의 수취인으로 된 이른바 자기지식 약속어음도 유효하다.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이 났고 수취인이 있죠. 이거를 혼자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지급을 약속한다.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예컨대 발행인 나승성, 수취인 나승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내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어떻게 합니까? 배서에서 넘기면 되는 거죠. 제3자한테 C, D, E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D, E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음 발행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적 효력은 의사표시상의 효력입니다. 부수적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력인데, 자, 환음은 이중수권, 수령권, 지급권, 어음금을 수령할 권리, 그 다음에 어음 금액을 지급할 권리, 지급인의 권리이고 수령권은 수취인의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표도 이중수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어음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중수권이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발행의 법률적 성질을 이야기할 때 환어음하고 수표는 이중수권이다. 이거는 지급 약속의 의사표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행인이 주 채무를 부담한다고 했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부수적 효력은 법률의 어음법의 규정에서 생기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예컨대 요거는 어음법상 지난 시간에 공부한 어음법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어음법에 의해서 어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효력 이것이 부수적 효력이다. 그래서 소구 의무, 이득상환 의무, 수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약속음에서는 이득상환 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를 보게 되면 자, 환어음과 수표에서 주채무 부존재, 지급 보증하에도 조건부 채무,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고 그 다음에 지급 제시 기간 내는 지급 위탁 취소 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급 제시 기간 내는 수표 같은 경우는 수표는 뭐죠? 지급증권이죠. 이건 환어음은 신용증권입니다.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기 내에 자, 발행인이 수취인한테 주면서 지급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발행인이 지급인한테 수표 같은 경우는 지급직고이다 보니까 지급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지급 위탁을 취소한다는 것은 지급하지 마라. 앞으로 이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지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는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발행인은 이 지급인에게 지급 위탁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은 이 소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면책이 되는 거죠. 반면에 환어음은 신용증권이다 보니까 이 지급인한테 지급 제시 기간 내라도 지급 위탁을 취소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체매 부존자라는 것은 자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채무자가 생기지만 수표의 경우에서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건부 채무로서 은행이 주채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표에 있어서는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에 있어서 발행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은행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을 지급은으로 대했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어음은 이중수권, 지급지시설에 의했을 때, 자, 수취인은 자기의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인은 자기 명의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자, 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데, 인수담보 책임, 지급담보 책임을 지는데, 인수담보 책임 면책은 가능하나 지급부담보는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인수는, 가능하지만 이 지급은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급부담보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급 위탁의 취소 이것은 신용증권이다 보니까 지급 제시 기간 내에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지급할 때까지 발행인은 언제든지 지급 제시 기간 전이라도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해서 그 지급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표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왜? 수표는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지급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어음 발행의 효력.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주채무를 부담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수취인에 대해서 주채무를 부담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상의 효력이고 본질적인 효력이다. 위조란 말은 빼고요. 자, 절대적 최종적 채무. 약속어음 발행인의 주채무는 어음 소지인이 소유권 보존 절차를 취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까지는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로서 3년 내에는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발행과 같이 어음상의 의무가 소멸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아까 이득상환 의무를 설명을 드렸지만 한쪽에 어음이 시효 소멸로 인해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거기에서 그 어음을 유통하게 된 원인관계에 의해서 어떤 주채무자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이득이 남았을 때 그 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득상환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격의 겸병. 자, 자격을 겸하는 거죠.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러한 경우는 민법상 혼동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민법상의 혼동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자, A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B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도 B, 전세권도 B.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건 소멸이 됩니다. 왜? 소유권은 다 합치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동일인에게 권리관계가 동일인에게 기속될 때 부속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데 이것을 민법상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어음이라든가 이러한 경우, 약속음 이런 경우에서는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이걸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명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이 세 당사자가 있을 때 환음에서 이 세 사람이 전부 한 사람 명의로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속한다 할지라도 이게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상의 혼동의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민법상 혼동이라는 말을 잘 모르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자격 겸병.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자격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취인은 뭐죠? 지시. 자, 지시라는 것은 어음을 교부나 배서에 의해서
유통시킬 때 지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앞으로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발행인과 지급인의 관계에서 또 동일한 일을 했을 때는 이때는 자기 앞으로 환음을 발행한 것이 됩니다. 수취인과 지급인의 자격을 변경할 때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의 세 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단명어음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인이 있는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인을 여러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중첩적 기재가 가능한가? 중첩적 A and B. 이게 중첩적인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긍정설이고, 자, 지급인도 긍정설이고, 수치는 가능하죠. 다만 어떻게 됩니까? A, B가 공동으로만 행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기재는 제1은 누구? A, 제2는 누구? B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발행은 단순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인은 긍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을 자는 만약에 A한테 지급을 의뢰했는데 A가 지급을 안 해주면 B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예비적 기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취는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PB에서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 기재는 A 또는 B죠. 자, 발행인은 이러면 누가 발행한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합니다. 지급인도 마찬가지로 자, A가 지급할지 B가 지급할지 확정되지 않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다만 수취는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 현재로 교부받은 사람이 그 어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함이 있어서 크게 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지급 무담보, 인수 무담보 이런 것인데 발행인의 경우에는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환음의 발행인은 지급 무담보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재 하나하나 지급 무담보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급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발행인은. 따라서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재해봤자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슨 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인수는 나는 만약에 인수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익적 기재사항. 약소고음은 내가 지급하지 않겠다. 자, 약소고음의 발행인은 무슨 채무? 주채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채무자는 지급채무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나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기재하면 오히려 어음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유해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인수무담보. 자, 인수란 말이 약소고음에 있습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환원만 있습니다. 수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발행인이 나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어차피 이런 경우는 지급담보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고 단지 그게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배서인의 경우 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그거를 지급을 담보하지 않겠다. 또는 인수를 담보하지 않겠다. 이거는 환음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유익적 기재사항. 자, 인수담보란 말은 약소고음의 수표에서는 있지 않죠. 자, 수표에서는 인수에 해당되는 말이 뭐다? 지급보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사항 없고, 이것은 그렇지만 지급 무담보에 대해서는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배서인의 경우입니다. 배서인. 그래서 배서인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발행인의 경우는 아까 어음 발행이 뭐라고 했다? 가장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또는 발행인, 수취인 이렇게 됐을 때 발행인이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무익적 기재사항 또는 유해적 기재사항이 된다. 특히 약소금 같은 경우는 유해적 기재사항이 된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고, 배서인이라는 것은 이 수취인이 어음을 교부받아서 계속 유통시키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 그래서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어서는 지급이라든가 인수무담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하게 되면 효력 있는 유익적 기재사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이 어음의 절대적 기재사항, 즉 필요적 기재사항에 이어서
유익적 계제사항, 무익적 계제사항, 유해적 계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어음 발행했을 때, 유가증권을 발행했을 때 그 발행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 배운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해 바탕 위에서 좀 폭넓게 비교해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 시간에 배운 절대적 계산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